박사 김철회 공통국어 내신 대비 수업 진행합니다. 우리 고1 학생들이 고등국어 내신 대비를 처음 하기 때문에 고등국어 내신 대비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본문학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대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보는 시험은 학교 국어 선생님이 출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잘 새겨듣고 필기를 완벽하게 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업을 들을 때 시험 문제에 어떤 내용이 출제될 건가 예상하면서 수업을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국어 과목은 각 단원마다 구성이 크게 3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학습을 하게 되는 본문, 그리고 이 본문에 앞서서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개론이 있어요. 보통 교과서 한 페이지 또는 2페이지에 걸쳐서 이 단원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문 학습이 끝나고 나서 학습 활동이라고 해서 본문의 내용을 질문과 답으로 연습하는 또 정리하는 단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새로운 작품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표현법의 특징이라든지 또는 선원 수령 문제 대비를 위한 문항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학습 활동은 완벽하게 암기하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학습 목표부터 해서 본문 그리고 학습 활동까지 내신 대비를 하는 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단원의 제목이 문학의 다채로움을 즐기는 생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라고 나와 있어요. 즉 문학의 4개의 갈래에 대해서 각각의 작품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학습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문학은 인간의 정서와 생각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다. 자, 이런 단어 하나하나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험 범위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문학의 갈래는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 4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갈래별 형상화 방법의 특성을 고려해서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자. 자,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들이 각각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문학의 갈래는 서정, 서사, 극, 교술. 문학의 구성 요소로는 주제, 구성, 문체. 문학의 소통 맥락으로는 작가와 독자와 사회 문화가 있다.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 자, 반드시 암기하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서정갈래인데요. 서정갈래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서정갈래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자, 우리가 사실 겨울방학 때 시, 현대 시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 나왔던 개념들인데요. 자, 함축적이다 라는 표현은 하나의 단어 안에 여러 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대표적인 서정갈래에는 시가 있습니다. 시 속에서는 말하는 사람, 화자가 있고 또 화자의 생각, 시상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화자가 시에서 대상으로 삼는 대상이 나오고 여기에 따른 정서와 운율이 있는 언어가 서정갈래의 큰 특징입니다. 또 서정갈래는 이미지, 비유,
상징, 이러한 표현법들이 활용되는 것도 특징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읽었던 이 내용들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서정갈래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 진도가 나가면 서사갈래, 교술갈래, 극갈래의 특징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것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갈래의 특징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작품이 배를 매며라는 제목의 현대시예요. 우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보다 본문을 먼저 학습하고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 넘어올게요. 네, 이렇게 시가 있습니다. 보통 현대시에서 제목은 상황이나 소재나 정서를 드러내는데 이 시의 제목은 배를 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시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화자는 지금 배를 메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가 배를 맨다. 지금 하고 있는 행위처럼 표현을 하죠. 시제상으로 현재입니다. 현재형 시제를 활용했어요. 자, 등 뒤에 갑자기 털썩하고 밧줄이 날아왔다라고 표현을 했죠. 털썩이라는 건 어떤 소리, 그러니까 밧줄 같은 사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던져질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입니다. 이 시에서 밧줄은 사랑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즉 갑자기 다가온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와닿는다. 즉 사랑에 다가오는 모습을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시제는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아있다가 즉 특별한 일도 없으면서 괜히 부둣가에 앉아있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즉 사랑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배를 매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불가항력, 거부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자, 배는요, 바다 위에서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대상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러니까 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도 사랑이 시작되면 나와 함께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었다. 빛 가운데 배가 울렁인다 라는 표현은 물결에 출렁이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화자가 사랑에 빠져서 설레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의적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시에서 중요한 표현법들을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처음에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문장의 생김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문장 구조 또는 대칭 구조, 대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털썩이라는 표현은 의성어, 음성상징어에 해당하고요. 이런 음성상징어를 활용하면 어떠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나라고 명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있고요. 밧줄이라고 하는 대상이 화자가 표현하는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사랑을 이루는 것, 사랑을 시작하는 것을 배를 매는 것에 빗대어서 표현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이 중심이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배를 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유적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사랑, 사랑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배, 이렇게 끝났죠? 시행이 이렇게 명사형으로 종결이 되면 여운이 남는다 라고 표현해요.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자, 구름과 빛과 시간, 구름과 빛과 시간. 자, 이 표현이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시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자, 처음 아는 것이라는 것 역시 명사형 종결입니다. 것으로 끝나는 것도 명사형 종결이에요. 빛 가운데 배가, 즉 사랑하는 대상이 울렁이며 온종일 떠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사랑에 빠진 화자의 마음, 또 물결에 흔들리는 배의 모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의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한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교과서 핵심 쏙쏙 해서 이렇게 핵심 정리가 되어 있는 표가 있죠. 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1번은 시를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읽고 정리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추라는 말을 썼어요. 이미지 사용 목표가 이것도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시의 운율 형성 요소, 자, 이 부분도 반복되는 내용들을 한번 잘 봐주세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학습 활동으로 갈 텐데요. 자, 1번의 화자는 지금 부둣가에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 넋 놓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들어온 이 배에서 던져진 밧줄을 메고 있어요. 각각의 연들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연에서 중요한 거,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사랑, 거부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건 주변의 것들과 함께 묶이는 것,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이 연과 사연의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될 겁니다. 배를 밧줄을 매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의 이유를 한번 볼게요. 배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밧줄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뜻하는 게 됩니다.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갑자기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사랑을 표현했어요. 특히 어쩔 수 없이 라는 표현이 운명적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여러 주변 요소들을 함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면 털썩, 갑자기, 특별히 예고도 없이 천천히 사랑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사람, 배가 울렁이며 떠있는 것은 설레는 화자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외부 지문이 하나 나오죠. 한용운 시인의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인데요. 자, 이 시도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본문의 시와 유사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렇게 해서 은유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자, 당신이 흙발로 나를 짓밟는 것은 당신의 무심한 태도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반면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고 어떤 위험도 감수하는 당신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나의 태도와 당신의 태도는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안 오신다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시련과 역경을 딛고 밤까지 낮까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여전히 무심하고 무정한 태도를 보이죠.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당신은 언제든지 오실 거예요. 라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불교에서 거자필반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며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수미 상관 이렇게 표현하죠. 이 시는 또 말투가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말투, 경어체를 쓰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수미상관과 경어체, 그리고 또 은유적 표현과 상징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상징은 시적 화자 그 다음에 당신이라 할 때 바로 당신이 의미하는 바는 연인일 수도 있고 시대를 반영했을 때 조국이나 또 작가의 직업을 반영했을 때 부처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을 상징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인내와 희생을 통한 진정한 사랑, 의지적이고 희망적이다. 그 다음에 상징적이며 대조적인 시어를 쓰고 있고 여기서의 대조적인 시어는 무심한 당신의 태도와 헌신적인 나의 태도 그 다음에 구도적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도적이다 라는 표현은 주로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딱 종교적인 진리 등의 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될 거예요. 두 작품에 나타난 의미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입니다. 배를 매며에서 배는 운명적으로 다가와서 설렘과 기쁨을 주는 존재라면 여기에서의 배는 화자 자신으로 희생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존재가 됩니다. 공통점은 두 작품 모두 배가 사랑과 관련이 있는 상징물로 쓰였지만 두 작품에서의 차이점, 배를 매매와 달리 나룻배와 행위는 희생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환기한다, 불러일으킨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지학사 일단 첫 번째 단원은 내신 대비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사 갈래를 업로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